자, 육아 포럼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2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 같이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짝짝짝이라고 치면서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짝짝짝 쳐주세요. 근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짝짝짝 쳐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서울 삼둥맘님. 오, 저보다 아주 반응이 훨씬 빠르셨는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박수를 쳐주신 서울 삼둥맘님께 제가 하기스 물티슈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둥맘님, 그 채팅창에 맘큐 아이디 적어주시면 그 맘큐 아이디 그 저희 스태프분께서 확인해 주실 테니까요. 아이디 꼭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2부에 대해서 기대가 가득하다고 해주시네요. 그럼 2부에서는 어떤 육아 강연이 펼쳐질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가족치료 전문가이자 최성혜 박사의 행복 수업의 저자이신 HD 행복연구소 소장 최성혜 박사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를 위한 준비된 엄마 아빠 되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소중한 우리 아이 건강한 양육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부모와 그리고 아이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방법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셨다면 이번 육아 포럼 2부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네, 채팅, 네, 상품권, 공지, 네네. 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채팅, 네네네네. 자, 그러면 채팅 공지, 네네. 일단은 네, 일단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네네. 자, 그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글을 남겨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그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나중에 선정을 해서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최성혜 박사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혜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2달 만에 뵙네요. 진짜 그렇네요. 시간이 네. 진짜 빨리 네, 가네요. 시간이 너무너무 예. 빨리 갑니다. 올해 네. 2월이었나요? 그때 뵙는데 벌써 네. 세 번째로 뵈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매번 네.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그럼요. 시작해 네.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요. 우리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 크게 이제 6가지 주제로 나눴죠. 소중한 만남부터 행복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주기까지 6개 중에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강의, 건강한 양육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양육법의 기본, 오늘 강의는 이렇게 크게 6가지 또 소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빚어진 비극이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놀라운 신생아의 비밀이라는 새로운 과학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들이고요. 사실 이런 것이 예전부터 우리의 육아 지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네 번째가 모유 수유는 첨단 과학이다. 그리고 우리 K-팝 혹은 뭐 BTS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양육에 있어서도 양육이 대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예로서 베이비 베어링 혹은 코 슬리핑이라는 말이 서양에서 요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천 년부터 해오던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과제로서 오늘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주제로 가볼까요? 아이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빚어진 비극이라는 소주제입니다. 무엇이 무지였고 그로 인한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가 조금 살펴볼까요? 서양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기들은 그냥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은 빈 칠판, 백지와 같다. 그것을 영어로는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정신적으로는 그냥 빈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라나면서 외부 세상에서 어떤 감각적인 지각 활동과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 빈 칠판이 채워가는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또 존 러크,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트,
그리고 행동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왓슨까지도 그러한 믿음이 이어져 왔고, 놀랍게도 지금도 이러한 그 생각을, 믿음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그 존 왓슨이라는 사람의 행동주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왓슨이라는 분은 그냥 일명 뭐 행동주의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하면 러시아의 파블로프라는 사람, 아마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블로프한테 우리 개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아하, 사람도 저렇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걸 더 극대화해서 심리학의 목표는 행동을 예측하고, 즉 개가 침을 흘리고 종을 치면 침을 흘리는 그런 행동을 예측하고 또 통제 혹은 제어하는 것이 심리학이다. 이렇게 좀 아주 극단적인 선언도 했고, 그러한 방식을 행동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전에 의식, 무의식, 감정 뭐 그런 복잡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심리학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고, 보이는 것, 즉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것을 이제 SR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떤 반응, 리스폰스가 나오는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도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럼 아이들을 좋은 행동을 나오게 하려면 어떤 자극 혹은 어떤 학습을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서 잘하는 것은 상 주고 못하는 것은 벌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바람직한 행동을 배워갈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 존 왓슨의 행동주의를 아주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일단 그 행동주의의 그 원천이 되는, 뿌리가 되는 우리 개 훈련하는 걸 좀 볼까요? 개는요, 고기를 보면 자연적으로 막 침을 줄줄 흘리겠죠. 그죠? 그거는 그냥 뭘 학습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한테 종을 딸랑딸랑 친다면 종은 먹는 게 아니니까 침을 안 흘립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런데 이번에는 개에게 종을 딸랑딸랑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고기를 제공하면, 종소리 난 다음에 고기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종소리만 쳐도 이제 고기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침을 흘리더라. 이것이 조건 형성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실험이었는데요. 이것을 인간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왓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정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혹은 아이한테 주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왓슨의 유명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한테 12명의 건강한 아이를 주면 어떤 애든 내가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훈련을 시켜서, 아까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훈련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의사로도 키울 수 있고, 변호사, 장사꾼, 심지어는 거지로도 키울 수 있고 도둑놈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의 타고난 소질, 기호, 기질, 능력, 또는 그 아이의 부모나 조상들의 인종이나 직업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교보문고에 가면 뭐 아이는 뭐 부모가 뭐 몇 살까지 뭘 하면 어떻게 된다 하면서, 마치 내가,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면 피아니스트들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스케이트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사실은 참 우려가 되죠. 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자기의 그 타고난 기호, 능력, 이런 거에 무관하게 부모의 뜻대로 어떤 방식으로, 즉 상과 벌로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두려운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행동주의로 키웠던 뭐 다른 아이들, 무수한 아이들이 이 시대 때 그렇게 자랐지만, 특히
그 왓슨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이론을 만든 왓슨 그 자신도 조금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 중독자였고요. 아버지는 외도하느라고 가족을 버리고 왓슨 나이가 14살 때 가정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왓슨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을 오랫동안 가졌고요. 반면에 그 어머니는 종교적으로 아주 엄격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많은 일에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굉장한 두려움, 공포심과 죄책감을 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종교를 믿었는가 하면 사실은 존은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이 돼서 난 그런 종교라면,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도 않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무신론자가 됐고요. 이분은 첫 번째 부인이랑 아들과 딸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막 유명하게 되면서 그 유명세를 타면서 자기의 그 대학원생이었던 여자분과 이제 계속 연애를 하니까 결국 첫 번째 부인이 이혼을 했는데요. 이 두 번째 부인과 결혼을 연애하고 이제 외도를 하고 결혼하는 대가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정말 그 아주 교수 자리도 잃게 되었죠. 아무튼 재혼해서 아들 둘을 또 두었는데 이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 방식대로 정말 자기의 훈련 방식을 했을 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왓슨 다음에 행동주의에 또 이제 아주 대가인 B.F. 스키너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 상 주고 벌 주는 거를 조금 더 실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쥐한테 여러 가지 여기 보이시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쥐가 배가 고프면 이거저거 막 시행착오를 하다가 뭔가 탁 발을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먹이를 먹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실험자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험 장치, 즉 스키너 상자, 스키너 박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쥐뿐만이 아니라 비둘기, 병아리, 뭐 별별 거를 다 실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병아리한테 피아노 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게 먹이를 통해서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스키너 박사는 자기 아기도 이런 스키너 박스 안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나쁜 뜻은 전혀 아니었고요. 아내가 아이 둘을 낳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 아내를 편하게 해준다는 뜻에서 아이가 이렇게 발로 탁 차면 담요가 탁 덮어지게 되고 우유병도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만큼 양육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냐, 그만큼 부모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아내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스키너 박사에게는 딸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커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요. 나는 실험실 상자 속의 쥐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나는 하나의 사람이고 당신의 딸인데 나를 그렇게 실험실에 동물처럼 취급을 하다니, 그렇게 했고요. 아까 그 상 주고 벌 주는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조정하고 훈련시켜서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왓슨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 첫 번째 부인한테 아이가 둘 있다 그랬죠. 그 딸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했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요. 굉장한 우울증에도 있었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주 무기력하게 컸고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돈을 그냥 쓰면서 살는데 평생 위장병으로 나중에 이제 위궤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출혈성 위궤양이랑 그런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둘 중에서도 한 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또 하나 아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만성 그 위장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수유 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말 어른들의 시간과 기준에 맞춰서 준 것이 위장에 탈을 주고, 물론 그거 외에도 정서적인 부분을 도외시한 것에 의한 굉장한 현대과학에서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물론
왓슨 박사도 그랬고 스키너 박사도 그랬고 자녀를 사랑했겠고 또 잘 키우려고 했지만 아이는 백지와 같다라는 그런 무지 혹은 또 내가 이렇게 훈련하면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로 빚어진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아기가 밤에 자다가 깨서 울 때 아이 내버려도 며칠만 울면 아이가 스스로 터득해. 안 울어. 하지만 그것은 아이에게 상당히 깊은 상처를 굉장히 오랫동안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분노 조절을 못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불안감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뭐 술이라든지 중독이라 다른 거 여러 가지 중독, 물질 뭐 이런 걸로 의존을 한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과학이 발견한 그런 신생아들은 그렇게 백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갓난아기도 태어나자마자부터 매우 놀라운 능력을 갖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표현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원한다고 합니다. 일단 아기들은 태어나서부터 생존의 필수적인 자동 반사 반응을 보이죠. 빨기도 하고요. 혀도 움직이고요. 삼키기도 하고 호흡하기 이런 것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신생아들도 이렇게 뺨 옆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얼굴을 바로 돌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루팅 반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절로 타고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신생아인데도 보살핌과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아직 말은 못하지만 우유 주세요, 뭐 나 기저귀 젖었어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울음으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엄마와 관련된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을 찾는다고 합니다. 즉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면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고요. 또 여러 명의 사진을 보여줘도 엄마 얼굴 쪽을 훨씬 더 많이 오래 응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응시를 할 때 그냥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량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신체 생리 그런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엄마를 알아본다는 거죠. 또 생존에 유리하도록 굉장히 민감한 후각 반응을 보이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몇 시간밖에 안 된 애기도 아주 강한 암모니아 냄새를 맡게 하면 애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생물학적 기질 제가 저번에 조금 말씀드렸죠. 순둥이라든지 뭐 체제거부형, 한박자 늦는 형 다 기질을 타고 나고요. 그리고 엄마의 냄새와 목소리를 확실히 선호하고 즉 엄마 채취가 담긴 그런 어떤 거즈를 했을 때 아기들이 훨씬 더 그것을 선호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뇌로 봤을 때는 우뇌가 활발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뇌 우세 시기라고 하는데요. 우뇌는 뭐를 하냐면 감정, 그 다음에 분위기 파악, 서로 전반적인 어떤 느낌과 공감, 소통, 교류를 하는 그쪽이 우뇌거든요. 그것이 좌뇌, 즉 말 배우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는 좌뇌 쪽이 발달하기 이전에 나서부터 한 살 반, 2살까지 훨씬 더 우뇌 쪽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해주고 뭐 말하자면 눈 맞추고 까꿍하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하지 못하면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생아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 사진에 보는 아기보다 더 어린 신생아들의 시력을 보면 약 25에서 30cm 정도밖에는 못 본다고 합니다. 그보다 먼 것도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안 보인대요. 그것은 어떤 거리냐 하면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 눈에서 엄마의 얼굴 혹은 아빠의 얼굴까지의 거리거든요. 그것 외에는 아기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사회 정서 발달, 특히 우뇌 쪽이 우세한 그 시기에 사회 정서 발달은 어떤가? 사실은 아기는 그냥 뭐 신생아들 정말 많이 자잖아요. 16, 17시간도 자는데 그러나 그 반짝 깨어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연결하고 사회 정서 발달을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통틀어서 24시간 중에 약
10%. 그런데 그게 2.4시간인데 2.4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고 일어나고 예, 수유하고 그러다가 잠시 깨어 있는데 고요하게 응시하는 요 시기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외주를 주거나 그냥 눕혀 놓는다면 우리는 그 시기를 많이 놓치면서 정말 우뇌가 발달할 수 있는 또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정서 발달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일단 신생아도 기본 감정 상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암모니아 맡으면 얼굴 찡그리고 놀라거나 무섭거나 화나거나 빵긋 웃거나 하는 기본적인 감정 상태는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아 개념은 아이가 나라는 내가 나구나 이런 그 자아 개념이 언제부터 형성되는가 하고 봤더니 만 18개월 정도부터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자아 개념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 코에다가 빨간 색칠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여주면 대개 18개월 이전의 아이들, 한 돌 전후로 된 아기들은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빨간색이 묻은 코,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그 거울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데 18개월 정도 되면 거울에서 빨간 그 묻은 거를 보고서 자기 코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울에 있는 그 존재가 나라는 거, 내 코에 지금 빨간 게 묻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개념이 대략 이때쯤부터 형성되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 2세 전후부터는 이제 아이가 수치감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낍니다. 야단을 치면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혹은 엄마가 크게 화를 내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뭔가 잘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치감도 느껴요. 어떤 애들은 얼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가 뭘 잘할 때 막 자랑도 하고 만 2세 전후로 해서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뭐 이런 주장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때 아이들이 이제 감정이 많이 표현이 더 많이 행동과 함께 나타날 때 우리가 이때 정말 섬세하고 또 다정하게 하지만 안 되는 거는 확실하게 한계를 그어주는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아이가 이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가에 감정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장기적인 연구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밝혀졌고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할 때 우울, 불안, 공황장애, ADHD 그밖에 이제 뭐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 아주 영유아 시기, 특히 우뇌가 우세한 시기에도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의 사회정서 발달은 여기 이렇게 그림에 아이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서 성큼성큼 걷지 않잖아요. 예, 기다가 그 다음에 뭘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다가 그 다음에 한 걸음 딛고 푹 쓰러지고 또 한 걸음 딛고 비틀비틀 하는데 이때 누군가 잡아주잖아요. 되게 그런 것처럼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누군가가 아이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감정을 읽어주고 표현해주고 이렇게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을 내적으로 두뇌적으로 보면 이제 미주신경 발달과 그밖에 많은 HPA 축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감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체계 발달과 함께 특히 대인관계의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거죠. 아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신생아들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진짜 사람들은 그 아이는 백지와 같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멜조프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생후 2, 3주밖에 안 된 아기들,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기들도
부모가 얼굴 표정을 예를 들어서 활짝 웃거나 아니면 혀를 이렇게 쑥 내밀거나 이렇게 찡그리거나 하는 표정을 지어주면 아이도 그 표정을 모방을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요? 부모의 표정에 민감한지를 또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실험을 해보신다면 아이가 바로 엄마가 이렇게 혀를 내밀었다고 아이가 바로 이렇게 혀를 내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이의 두뇌에서 시각으로 본 것과 그 다음에 운동 감각이라고 해서 혀를 내미는 것까지의 그 뇌신경들이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엄마나 아빠가 혀를 내밀면 자기도 입을 오물 하면서 조금 내밀려고 조금 하다가 이제 혀를 내밀게 되는데 시간이 처음엔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보통 아이를 빨리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아이의 반응을 미처 읽기도 전에 아이가 혀를 내미는 걸 보기도 전에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모르지만 아이는 정말 시시각각 특히 양육자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태도, 음성, 자세에 매우 민감하고 그것을 모방하거나 혹은 거기에 반응할 준비가 레디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때 학대나 방치를 하면 방치를 하면 배울 기회가 없는 거고 학대를 하면 그 배움이 이제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정말 트로닉 박사의 정지 실험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들이 부모 감정 모를 것 같죠.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트로닉 박사가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이제 생후 몇 개월 한 뭐 5, 6개월 된 아기하고 엄마하고 재미있게 이제 놉니다. 까꿍하고 뭐 짝짝꿍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험자가 자 엄마한테 큐 하고 얼굴 표정을 그냥 무표정으로 화난 얼굴도 아니에요.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방금 전까지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같이 웃고 놀던 엄마가 갑자기 아이로서는 이유를 모르죠. 실험한다는 걸 모르고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무표정하니까 처음에는 아기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눈이 동그래져요. 입을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실험자가 얼굴을 그냥 무표정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기가 정말 엄마 왜 그래 왜 나 안 봐줘 하는 식으로 하는데 아직 말을 못하니까 아기가 엄마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5, 6개월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봐요. 막 소리도 내보고요. 막 손가락을 막 이러기도 하고 발을 뻐둥대기도 하고 하면서 나 좀 봐주세요. 아까처럼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여주세요 하는 걸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엄마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요 아이가 막 울어요. 근데 저도 그 실험을 대학원생 때 이 실험 찍은 거를 봤는데 진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정말 애인한테 버림받은 소식이 없는 애인한테 버림받은 사람보다도 더 비통하게 아이가 울어요. 울다가 그 다음에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더 이상 그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돌려버리면서 아이가 굉장히 흐느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도 그 양육자 특히 엄마나 아빠의 얼굴 표정에 이렇게 민감한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산후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들은 무표정하잖아요. 그런데 산후 우울증 걸린 어머니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3명 중에 2명 66%랍니다. 66점. 우울증에 있으면 아이가 까꿍하던 배가 고프던 뭔가를 해도 우리가 그냥 무표정하게 될 때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다음에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모가 산후 우울증이 66%라면 그럼 산부는 안 그런가? 산부 즉 아기 신생아의 아빠 또한 3명 중에 1명꼴로 아기 낳고 나서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고 힘들다 그러고 화를 내고 짜증 부리고 하면 역시 그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면서 이제 신생아 아빠들도 피곤하고 하다 보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둘 다 우울증에 걸릴 때 아이들은 굉장한 우뇌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감정 조절하거나 사회 관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신생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은 능력이 있고 사실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뿐이지 뇌 속에는 깊은 영향을, 그러니까 좋은 시도 넣어줄 수 있고 나쁜 시도 넣어줄 수 있고 이 시가 이제 나중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되게 예전에는 아이가 막 놀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진정해 주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아이가 심심할 때 아이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니까 막 각성되거나 흥분할 때 이것을 다운 레귤레이션, 좀 아래로 조절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또는 아이가 심심하거나 이럴 때 업 레귤레이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놀이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기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뇌의 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태아는 관계 속에서 자라고요. 이것은 맨 처음에 뱃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자라는 거죠. 아이가 혼자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도 부모와 엄마 아빠와의 관계, 또 아니면 그 엄마 아빠를 둘러싼 친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자라죠. 그런데 다시 지금 정말 강조하지만 영유아기 때 말을 배우기 이전에 있었던 그때 방치와 학대는 깊이 묻혀지되 의식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행동 문제로 나오고 만성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무슨 뭐 이런저런 장애로 나타날 때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여태까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로 했을 때 아이가 누가 나 때렸어, 이거 싫어,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오히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기억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그냥 스며들었던 것은 마치 건축으로 치면 건축이 지어질 때, 예,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가 깨졌거나 뭐가 묻었거나 하면 그거를 이렇게 저 뭐죠?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빼내면 되고 아니면 새로 칠을 하면 되는데, 건축이 지어지는 자질 속에 그게 스며들어 버리면 뭐 병이나 지푸라기나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이 그 안에 섞여 버리면 건축 다 짓고 나서 그것을 빼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혹은 정서적인 상태 이런데, 심지어는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특히 우뇌 발달을 하는 영유아기의 감정, 관계가 바로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뇌 역할은 감정 인식, 표정, 분위기, 기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렇게 아직 말로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상호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가, 반가워하는가, 아니면 귀찮아하는가, 화가 나 있는가, 힘들어하는가, 이런 맥락 속에서 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흡수할 수 있고요. 이것이 우뇌가 이제 제대로 탄탄하게 잘 형성이 돼야지 나중에 인지, 생각, 의식, 기억, 뭐 학습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있는 생존 기반, 특히 두려움 아니면 이제 불안감 이런 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우뇌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애착 육아라는 거죠. 아이 때 많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얼굴 바라봐주고, 예, 아이의 그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애착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뭐 여러 연구가 뭐 계속해서 입증을 하는데, 대표적인 연구 하나만 조금 깊이 있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란 스루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연구진이 위험과 적응에 관한 미네소타 종단 연구라는 것을 197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0명의 아동과 그 가족 그리고 예비 부모와 광범위한 인터뷰를 하고 검사를 하고 신생아 관찰을 하고 또 그 아기를 돌본 간호사와 인터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부터 열흘 사이에 방문도 했고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총 15번의 평가를 했고 심지어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28살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약 30여 년 동안 진행된 연구예요. 굉장히 방대한 연구죠. 그런데 그 연구의 결론을 보자면 엄마의 성격이나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신경학적 이상, 즉 아이가 조금 뭐 체중이 적었거나 혹은 신경적 반응이 좀 느리거나 이런 것, 혹은 아이의 IQ, 활동 수준과 스트레스 반응, 아이의 기질 등 아무것도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기에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일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예측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관계. 어떤 거냐?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대하는가, 즉 아이를 예뻐하는가, 사랑하는가, 존중하는가, 혹은 아이를 귀찮아하는가, 화가 나 있는가, 무기력한가, 힘들어하는가,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또 그로 인해서 애착 관계가 어떻게 잘 형성이 됐는가, 이것이 이 아이가 청소년기 때 어떤 행동을 나타나는 거에 단 한 가지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약한 아이가, 즉 아이가 만약에 좀 그 체중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난산이 있었거나 제왕절개였거나 기질적으로 좀 까다로운 아이거나 이런 취약한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키우는 부모가 굉장히 경직되게, 아까 왓슨은 경직되게 키웠잖아요. 상 주고 벌 주고 시간도 딱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뭐예요, 수유 시간 정해진 룰대로 막 하고 안 되면 크게 야단치고 하는 경직된 부모에게 자라면 칭얼대고 매달리고 불안한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 때 그 부모가 무신경하고 애가 울던 말던 그냥 내버려 두고 방임한 거죠. 아니면 강압적으로 혹은 침범적으로 아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와서 들어와서 애 이쁘다고 그냥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막 뽀뽀를 한다든지, 아이가 먹고 있는 거 뺏어 먹는다든지, 막 이런 침범적인 행동으로 대한 아이는 유치원 이후 계속 과잉 행동과 주의력 결핍 문제, 요새 말하는 ADHD 문제를 나타내더라는 거죠. 즉 자기 조절력이 잘 안 되니까 양육자는 아이가 감정적으로 흥분되더라도, 즉 놀라거나 무섭거나 화나거나 이렇게 흥분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니까 감정 코칭이 바로 그 상호작용이죠. 반면 과도히 흥분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주 겪은 아이들은, 즉 부모가 막 싸우고 애 앞에서 아니면 아이를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해서 과도한 흥분 상태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주 겪은 아이들은 뇌 억제 시스템과 흥분 시스템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서 커서도 분노 시 통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자동차에 가속기와 감속기가 있듯이 달릴 때는 가속기를 밟고 또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는 감속기를 해야 되는데 그 흥분 억제 시스템과 흥분 시스템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되니까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서도 분노할 때 통제력을 잃었고, 이 아이들을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취약 집단의 절반이 청소년 후반기 이전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을 만한 수준의 문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나타난 뚜렷한 패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관성 있게, 즉 아이가 부모가 나를 내가 배고프고 그러면 나를 먹여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울면 와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양육된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이 뛰어난 아이로 자라고, 일관성 없는 양육 방식으로 자란 아이들은 만성적 생리학적으로 흥분성이, 각성이 많이 높은 아이로 자랐고요. 비예측적 부모에게 자란 아이는 관심을 얻기 위해 야단, 법석을 일으키는, 막 울고 때를 쓰고 막 이러죠. 야단, 법석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작은 어려움에도 심히
좌절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속된 흥분 상태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만성 불안에도 시달렸고 놀이 중에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재확인하면서 엄마가 있나 뭐 안전한가 그러면서 커서도 만성적으로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라든지 탐구력이 매우 제한되더라는 거예요. 그 생애 초기에 부모가 거칠게 다룬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동 문제가 나타났고 또래와 문제를 일으키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였답니다. 즉 누가 다치거나 넘어졌을 때 하하 웃는 애들 있거든요. 공감을 못하는 거죠. 만성적 흥분 상태지만 부모로부터 위안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더해지면 타인에게 방해가 되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향으로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며 벌도 더 받게 되면서 이제 악순환 고리가 되고 조금 크면 얘네들이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이제 더 나쁜 비행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고 거의 제가 내담실에서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보는 내담자들 진짜 많습니다. 더 크면 자해나 자살도 하고 아니면 공격성을 보이면서 그 미국에서 막 학교 가서 다른 애들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막 이러는 일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례가 너무 많지만 지금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쵸? 사례를 얘기할까요? 시간이 조금 그쵸. 부족하긴 부족할 하죠. 것 네, 같죠. 그죠, 그죠. 정말 많은 사례가 있는데 진짜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부터 벌써 교실에 빙빙 돌아다니고 다른 애들 그냥 마음대로 때리고 수업 방해하고 또 뭐라고 이제 선생님이 조금 주의를 주면 엉엉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뭐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런 애들 정말 많아요, 요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회복 탄력성도 있거든요. 삶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일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후 첫 2년 동안 1차 양육자, 그것이 엄마건 아빠건 할머니건 1차 양육자로부터 얻은 정서적 안정감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두 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 제가 처음부터 많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연구에 기반을 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성인기의 회복력은 만 2살 때 엄마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손길로 안아주고 이렇게 했는가를 알면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루프 박사가 30여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방대하게 추적 연구한 결과죠. 자, 그래서 관계 형성과 인간 발달에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정신 심리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나느냐?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고 즉 왕따 당하거나 혹은 이제 스스로 따돌림하는 거 전반적으로 타인과 협동을 잘 못하면서 조율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신 심리적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두 해 제가 강조하고 나중에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 우리 과제 미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두 해에 특히 이제 처음에 신생아 때 그 모유를 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모유의 긍정 효과는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책을 통해서 저기 익히 들었을 거예요. 초유와 그 모유에 강력한 면역 성분이 있어서 아기가 평생 자라는데 각종 질병에 강하고 질적으로 모유가 분유보다 훨씬 우세하고 또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정서 및 정신 발달에도 긍정적이고 알레르기나 빈혈을 예방하고 비만,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적고 또 아이와 엄마에게 모두 좋다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있는데요. 또 하나 여기서 보면 맨 끝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기한테 좋은 것 같죠. 근데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엄마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들이 체중이 빨리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유를 줄 때 약 500칼로리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할 때 자궁 수축도 잘 되면서 또 하혈, 그러니까
출혈하는 것도 빨리 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질병, 즉 심장, 당뇨, 고혈압 이런 병에 성인병 그런 거 예방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 더 좋은 것은 모유 수유할 때 어머니에게도 더 긍정적인 기분,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상호적인 그런 어떤 선순환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서 모유를 정말 부득이 정말 주고 싶은데도 그 못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아파가지고 물릴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른 걸로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모유가, 그러니까 그 수유할 때 젖꼭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피도 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아기 낳기 전에 한 2, 3개월 전부터 그 유두 마사지를 해주면,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손같이 부드러운 걸로 하다가 나중에 조금 더 강한 걸로 해서 나중에 떼수건 정도로도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 그러면 아이가 빨 때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뭐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산모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모유도 더 원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모유를 줄 때, 그러니까 수유를 할 때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안아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하면은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애착의 중요성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사실은 K 양육이 대세라는 거 있죠. 우리는 사실 예전 뭐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해오던 그런 양육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잠깐 포대기 내려놓고 유모차 하고 모유 대신에 분유하고 뭐 이런 좀 변화가 있었지만, 서양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연구를 통해서 다시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금 그런 것을 합니다. 이제 애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빌 시어스라는 분이 아주 그 대표 주자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수간호사인데 둘이서 함께 아이를 8이나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착 육아가 얼마나 그 부모에게도 어렵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얼마나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지, 또 아이들도 얼마나 잘 크는지 이런 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돈을 벌었냐, 어떤 학위를 땄느냐에 달리지 않았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한 어떤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더 나아졌느냐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애착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그 애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애착이란 두 사람 사이에 애정적 유대나 결속을 뜻하는데요. 성인 사이에, 특히 부부 사이에도 애착은 형성이 됩니다. 대개는 그러나 아이와 양육자 사이의 결속을 뜻하고, 애착은 아이의 안정 그리고 안전, 보호 욕구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잘 충족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착을 잘 형성된 아이들은 자신이 유능하고, 자기가 울면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돌봐준다는 거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유능하고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하며 커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유익하다고 믿고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토대를 획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애착 기반을 탄탄하게 해주는 게 정말 평생에 굉장히 큰 정신적 유산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애착 육아의 기본은 뭘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모유 수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옆에서 데리고 자는 겁니다. 이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한 2해 동안을 뭐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하든 뭐 하여튼 누가 이렇게 옆에서 해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자다가 깼을 때 무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아이가 이제 그 독립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때 이걸 안 하면 만성 불안감과 만성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애착 그 육아의 기본 중에 3번째가 포대기인데요.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몸에 딱 밀착해서 업거나 안고 다니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안정감과 안도감, 연결감을 준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할 것 같죠. 예, 유모차에 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움직임과 함께 아이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몸의 발달도 같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모유수에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분유만 먹고 자란 아이들이 편식이 심한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유는 똑같은 맛이잖아. 맨날 똑같은 맛을 먹다 보면 미래의 그 맛을 보는 그런 미래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이유식을 주면 아이들이 막 왜 그러고 토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유를 주게 되면 엄마가 그날 미역국을 먹었든 김치를 먹었든 생선을 먹었든 그 엄마가 먹은 음식이 아주 미미하나마 모유를 통해서 그 맛이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익숙하게 친숙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간하고 이유식을 할 때 음식을 더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가 있다는 것도 연구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이제 운동 감각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아까 그 빌 시어스 그리고 그 부인인 마르사 시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장기 투자는 돈이나 펀드, 뭐 주식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부모들은 헌신적인 애착 육아를 정서적 투자라고 한다. 주식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 투자라고 한다. 아이에게 정서적 투자를 하면 보상을 받기 위해 2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조만간 그 아이가 다정다감하고 감정 공감을 잘하는 아이를 곁에 둘 수 있다. 건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자라서 나름대로 성공한 어른이 될 것이다. 지금 정서적 투자를 하면 아이는 영유아기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애쓰면서 평생을 뭐 중독에 빠지고 무슨 뭐 술을 마시고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헤매고 하는 그런 평생의 그런 찾음 그런 것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친근감을 통해서 위안을 얻을 줄 알고 친구, 배우자, 부모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좋은 투자를 언제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저랑 만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거 다 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우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아이에게 정말 기본적인 양육, 건강한 양육을 잘 할 수 있는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착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 위해서 두뇌, 심뇌, 장뇌라고 하는데요. 장뇌, 뇌가 장에도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도 뇌가 있고 두뇌도 있는데요. 자, 그것을 위해서 일단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아이한테 뭔가 말을 할 때 눈을 바라봐 주세요. 수유를 할 때도 눈을 바라봐 주세요. 아이들이 되게 수유할 때요, 많이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눈을 바라보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아기라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 숙제해, 밥 먹어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하는 것은 아이의 두뇌에 특히 우뇌에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이상 안아주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최소한 6초 정도 안아줬을 때 이제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푸근히 좀 천천히 안아주시는 거, 아침에 깼을 때 한번 안아주시고 또 낮에 뭐 학교 갔다 오거나 어린이집 갔다 왔을 때 한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저녁 때 자기 전에 이렇게 3번만이라도 뭐 그 사이사이에 안아주면 더 좋겠죠. 이런 그 신체적인 접촉에서 오는 그 감각적인 기억은요, 정말 평생 오래 갑니다.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 아주 어릴 때인데 한 5살 유치원 다닐 정도인 것 같은데요. 겨울에 밖에 나가서 언니들이랑 막 놀고 들어왔을 때 손이 꽁꽁 얼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손을 막 비벼주면서 이렇게
저기 손이 차가울 때 바로 뜨거운 난로에다 손을 쬐면 동상이 걸릴 수 있다고 손을 막 비벼주셨던 그 감각이 저는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버지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정말 피부로 신체 감각적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 커서 안아준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3번 이상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힘들다 하는데 사실 힘들다 할 때, 부모가 힘들다고 할 때 아이들은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엄마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더 크게 때를 써서라도 어떻게 억지로라도 받아내거나, 다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저는 오늘도 그랬지만 매일 정말 눈 뜨면 고마운 게 천지거든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고맙고, 요즘 이제 마스크를 조금 덜 써도 되니까 그것도 너무 다행이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여기 이렇게 있고, 화초 자라는 거, 뭐 그 저기 반려동물 있는 거,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라든지, 모든 게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건데, 고마운 것을 표현할 때 본인에게도 활력 호르몬이 나옵니다. DHEA 활력 호르몬과 플러스 1,400여 가지의 신경, 생리, 신체 조절 물질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 아이뿐 아니라 뭐 배우자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가 이제 4번째가 뭐냐 하면, 아이의 장이 편안할 수 있는 음식. 요새 뭐 유익균, 유해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음식을 적어도 만약에 매일 하기 어려우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뭐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서 아이의 장이 건강해질 수 있게, 그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나오기보다 장에서 나옵니다. 한 90%에서 95%.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진짜 좋잖아요.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장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정말 5번째도 중요한데요. 작은 일을 놀이처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저보다 일부에서 말씀하신 분이 기저귀 접을 때 그냥 아유 냄새나, 아유 더러워, 당신이 해, 이런 거보다 누가 더 작게 접나 우리 시합해 볼까? 너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런 놀이처럼 하는 것을 한다면 본인도 편하고 아이도 운의 발달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에도 매우 좋으니까 간단한 놀이, 뭐 짝짝꿍, 도리도리 이런 것도 다 좋고요. 어려서 하던 그런 아무 것이나 놀이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막 기어다니고 할 때, 그럴 때 살림 막 꺼내잖아요. 아니면 이제 클리넥스 막 꺼내고 그럴 때, 그거 못하게 야단치기보다 그냥 클리넥스 한 통이나 2통 마음껏 꺼내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실컷 꺼내면서 한번 그것이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클리넥스 더 이상 이제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아이들한테 비싼 장난감 사주지 않았고, 제가 음식하고 그럴 때 아이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면은 냄비하고 숟가락 같은 거 줬거든요. 그럼 그거 땅땅땅땅 두들기면서 막 놀아요. 그것도 놀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말을 할 때는 아이들이 말 갖고 이제 놀이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상호적으로 서로 재밌어야지 그게 이제 운의 발달에 긍정성으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놀이를 자주 하시게 되면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잘 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름대로요. 이것을 일지처럼 요 5가지 항목을 놔두고, 그냥 오늘부터라도 내가 오늘 말할 때 눈을 바라봤으면 자기 전에 체크 거기다 하시고, 하루 3번 이상 안아줬으면 또 체크하시고, 고마움을 한 번이라도 표시했으면 하시고, 그거는 이제 아이뿐 아니라 그 뭐죠, 뭐 배우자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의 장이 편안한 음식 오늘 줬는가 체크하시고, 놀이를 작은 거라도 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지식으로 5개 놓고 표시만 해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지만, 이것이 습관이 들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또 하면 할수록 아이와의 관계는 더욱 증진하면서 더욱 활력이 생기고 더 행복하게 될 겁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질의응답 해볼까요?
네. 네. 일단 네,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단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너무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네, 강의를 열정적으로 잘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단 먼저 선물을 먼저 좀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5분 중에서 지금 한 분은 먼저 선택했고 일단 빠르게 2분을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2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2분은 물티슈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글 남겨주신 본보니님, 본보니 하트 되신 분 한 분이랑 그리고 샤샤맘이라고 하는 2분께 제가 선물 제 이름으로 보내드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일단 이 2분께 선물 드릴 테니까 꼭 맘큐 아이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나머지 2분은 끝날 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사전 질문 그리고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셨던 것들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전 질문 하나 말씀드릴게요. 19개월 아가 점점 떼쓰고 있는데 훈육의 시기나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 외에는 아직 잘못된 행동을 허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훈육해야 될지 육아는 아기가 커갈수록 더 어렵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네. 진짜 19개월 정도 되면 이제 자기의 의지는 막 커지는데 아직 조절력 혹은 이것이 남에게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거기까지는 아직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정말 키울 때 체력적으로도 아주 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훈육의 시기나 강도는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은 해야 됩니다. 다 크고 나서 크면 저절로 알겠지.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9개월 아이가 때 됐을 때 얘가 뭐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게 되면 더 크다가 울거나 뭔가를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때 이제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훈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훈육의 진짜 뜻은 아이를 잘못한 걸 야단치는 게 훈육이 아닙니다. 훈육의 정말 큰 뜻은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더 좋은 방법은 이런 게 있구나를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아이가 아마 처음부터 갑자기 확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아이의 욕구를 조금 표현했을 때 그때 바로 원하는 게 뭐야? 뭐가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아이가 아직 언어적으로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제 손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라든지 그럴 때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거니 그러면 아니라 그러고 저거니 그럼 아니라 그러고 그럼 뭘까? 그러면 아이가 이제 뭔가를 표현하면은 또 말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랬을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마음이 편하면 해, 그리고 내가 불편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준은 딱 2가지입니다. 아이한테 해로운 건 안 돼요. 아이가 칼 갖고 놀겠다 그럼 그건 아이한테 해로우니까 안 되죠.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다칠 수 아야아야 할 수 있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그다음에 남에게 해로운 것도 안 되죠. 만약에 이제 음식점 가서 애가 막 뛰어다닌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음식을 쏟을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남에게 해로운 건 안 돼. 그 2가지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게 뭔지 몰라도 자기 행동에 어떤 애정 어린 제한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게 되면 아이들은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개월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했더라면 아이가 19개월에도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때 안 쓰는데, 중요한 것은 때가 너무 커져가지고 정말 부모도 막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아이도 지금 극단적인 행동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초기에 개입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아이가 진정이 안 되면 엄마나 아빠부터 먼저 진정을 하세요. 진정을 호흡을 하면서 진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서 잘 경청받을 때 아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감정 코칭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또 다른 질문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래 아이보다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속도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격려해주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자꾸 비교를 하게 돼서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물건을 자꾸 던지거나 책, 학습지, 달력 등을 찍는 아이의 행동을 보면 화가 울컥 치올라 오는데요. 매번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치고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더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해 예, 주셨네요. 정말 아주 정말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 매일매일 아마 느낄 거예요. 일단 연구자들이 보면 아이가 말이든 행동이든 지능이든 이렇게 다른 아이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애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늦은 애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얘가 이제 다른 어떤 뭐 태어날 때 산소 공급이 많이 적었거나 아니면 이제 영유아기에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지 않고 단지 기질적으로 한 박자 느리고 조금 늦게 크는 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늦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고 이게 발달 단계라고 치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게 애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굉장히 말도 빠르고 뭐든지 잘하던 애가 이렇게 쑥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곡선이 완만해져 갖고 대개 한 17, 18세 정도 되면 말이나 글이나 행동이나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자기 또래에 맞게 크는 애들하고 거의 다 만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다른 이유가 없다면, 다른 요인들이 없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양에도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대기만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느긋한 마음을 갖기가 부모님이 참 힘들거든요. 이런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보는 그 부모님의 어떤 초조감, 불안감,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을 우리가 초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에 대한 메타 이모션 더 그 뒤에 있는 어떤 감정인데 사실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혹시 본인이 혹은 본인의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중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일생에 굉장히 어려움이 겪었거나 그런 게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만약에 얘가 확실하게 어떤 그 문제가 있는가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받는데 그런 문제가 없이 그냥 기질적으로 좀 늦는 아이다 하면은 조금 심장호흡 하시면서 그리고 얘가 못하는 거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얘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가를 초점을 두고 그것을 격려해 주게 되면 그러면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는 걸 할 수 있으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좀 더 자기 효능감이 생길 거예요. 네. 그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부모님도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렇죠.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개월 아가를 양육 중인 육아 포럼 찐 애청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의 소신으로 아이에게 TV나 유튜브 등을 보여주지 않고 휴대폰으로 가끔 자신의 모습을 찍은 영상만 보여주는데 어린이집을 다닌 이후로 캐릭터가 나오는 영상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미디어를 언제부터 나중에라도 보여준다면 어떤 콘텐츠로 접하는 게 그나마 나은지 유아의 미디어 시청에 대한 박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조금 네, 빠르게. 빠르게. 예,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미디어 이런 것들이 워낙에 범람하기 때문에 이와 싸우는 것은 정말 아이들 사탕, 캔디 이런 거 안 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무제한 먹으려고 하는 거랑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혼자 틀어주고 내버려 두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때 그 같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애들은 지금 다른 애들이나 다른 영상 보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보고 제한된 시간 안에만 본다는 거 그 원칙을 지키면 그러면 이것이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일종의 이제 육아 그 외주 맡기듯이 그냥 부모가 이제 바쁘고 힘들 때 그냥 너 그냥
그거 키고 있어라 이럴 때는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서 점점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보다 그쪽을 더 좋아하게 되고, 안 틀어주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울면서 일종의 중독 현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요,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때는 다행히 뭐 휴대전화 이런 게 없었지만 저희는 테레비를 아예 거실에 없었습니다. 아예 2층에 없앴고 테레비는 지하층에 있었어요. 뉴스만 가서 저녁 먹으면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하고 산책을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뭐 호숫가를 걷거나, 예, 그렇게 해서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더니 아이들이 더 많은 거,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엄마 혼자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부부가 같이 진짜 어떤 그런 규칙을 세워가지고, 아빠는 휴대폰 보면서 아이한테 보지 말라 할 때는 아이들은 아빠도 보는데 왜 나 안 해주냐 이러면서 막 우니까 23개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만 정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비디오 게임 만들고 이런 휴대전화 만드는 사람들이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청소년기 될 때까지 휴대전화 사주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독에 잘 빠지기 쉬운가. 자기네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자기네 애들한테는 안 주려고 아예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립학교를, 비싼 학교를 보낸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우리가 그냥 함부로 주는 거 조금 자제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미디어에 관련된 얘기는 어떤 부모님들이든 항상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의 말씀 꼭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연 진행하는 동안에 또 채팅창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남겨주셨죠. 이제 마지막 두 분,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딱 두 분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또 다시 한번 이 분들께는 어떤 걸 드릴 거냐면요, 그린핑거 힘센 모습 워시 플러스 로션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는요, 이끌려님 그리고 이혜민님이라고 하는 딱 두 분인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선택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두 분은 꼭 맘큐 아이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요. 올해 박사님과 함께하는 매 강연마다 챌린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회 챌린지를 완료하시고요, 맘키 위키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육아 챌린지 인증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고요, 매회 참여하시고 6회차 모두 참여하셔서 수료증과 푸짐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미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 아이디당 게시물 한 개만 인정됐었는데 지금 계속 글을 새롭게 남기셔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만약 이전에 글 남기신 것 있으시면 수정을 하셔가지고 또 새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요, 아무래도 진짜 육아 초보 예비 엄마 아빠들이 다시 보기 하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을 캡처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캡처한 것들 바로바로 배우자분들한테 보내시고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꼭 다시 보기 영상 이거 바로 올라올 거니까요, 이 영상 함께 시청하면서 오늘 밤 육퇴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육아 프로그램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육아는 어렵지만 아까 그랬죠? 좋은 투자다. 정서적 투자다. 언제 하냐? 지금 바로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에게 뭐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정서적 투자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꼭 정서적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채팅 참여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6월 28일 발표 예정입니다. 6월 28일이에요. 맘큐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맘큐 사이트 자주 들어가 주세요. 자주 들어가시면 좋은 정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좋은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자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조사 지금 채팅창에 나와 있거든요. 정성스러운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 많이 남겨주신 분들도 설문조사에 참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꼭 잊지 마시고요. 맘큐 위키의 육아 포럼 코너에서도 후기 댓글 남기기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많죠? 그만큼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참가해 주세요. 다음 회차 방송인 육아 포럼 123회에서는 최서영의 박사님과 함께
최상의 보살핌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거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맘키키의 커뮤니티 코너의 Q&A에 궁금한 점을 꼭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오늘 지금 발표 강연할 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꼭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유한 킴벌리 육아 프롬 122회 지금까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정말 채팅창으로도 막 후기 남길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남겨주시네요. 네, 다음 강의도 기다립니다라고 해주시는데 저도 강연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한창 더운 여름일 것 같은데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123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 엄마 아빠들의 든든한 육아 길잡이 유한 킴벌리 육아 프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